엄마는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산 사람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잔인한 말들이 나의 노후를 짓밟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가족의 품이 아닌 탐욕이 만든 감옥에 갇혔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내 삶은 겉으로 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았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와의 길고도 헌신적인 동행이 끝난 후 나는 홀로 남겨졌지만 고독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이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 숫자는 내가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될 자존심이자 나만의 독립선언문이었다. 나는 연금 외에도 만약을 대비한 2개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들에게 남겨질 종신보험,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장기 요양보험이었다. 남편과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이 보험들을 준비했다. 그것들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 같았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성벽이 나를 보호하는 대신 나를 가두는 감옥의 철창이 될 줄은. 아들 영훈이 결혼하고 며느리 수경이 들어온 후 나는 그들의 삶에 적절한 거리를 두려 했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부부가 나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내 삶의 방식에 간섭받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나에게 이곳이 가족의 울타리 아니라고 끊임없이 설득했고 결국 나는 그들의 아파트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작은 방 한 칸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 방은 내 우주였다. 낡은 서랍장 속에는 남편과의 편지 뭉치와 함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연금 수령 서류와 보험 증서들은 내가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보물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사랑과 내 남은 생에 대한 존엄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겉만 번지르르 했다. 아침에 마주치면 건네는 형식적인 인사,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날씨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다. 며느리 수경은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무언가를 재는 듯한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시어머니로서의 대접은 했지만 인간 박순옥에 대한 이해나 애정은 없었다. 그녀의 정중함은 일종의 의무 방어전 같았다. 가끔 며느리는 나에게 은근슬쩍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내가 받는 연금액의 규모나 남편이 혹시 크게 들어둔 보험의 존재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지만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나는 불편함과 경계심을 느꼈다. 나는 그때마다 내 자산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말을 돌렸다. 내 노후 자금은 나의 사생활이자 그들과 나 사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나는 가끔 며느리가 내 방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인기척만으로도 그녀의 시선이 내 방의 존재를 후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체조를 하고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아들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조용히 내 방에 머물렀다. 나는 그들의 삶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억압했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은 독립된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점차 내가 그들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느리는 내 방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 내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내가 외출하는 시간, 친구들과 통화하는 횟수, 내가 병원을 방문하는 날짜까지. 나는 그녀의 관심이 내 건강 자체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따른 재정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연금과 보험금이라는 현금 흐름을 가진 움직이는 자산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며느리를 향한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불신은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과 반복되는 노골적인 질문들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그 미소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면임을 알았다. 평화로웠던 내 노후의 일상은 이제 유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평화의 균열을 스스로 봉합해야 했지만 다음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곧 이 집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내 방은 나의 성역이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고 그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특히 중요한 서류들은 낡은 참나무 서랍장 가장 깊은 곳, 보석함 아래에 숨겨두었다. 그곳은 내 삶의 모든 재정적인 비밀과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느리 수경은 항상 겉으로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냈다. 그녀는 평소 내 방에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내 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나 정리정돈을 핑계로 내 방에 들어오려 했고 나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나의 공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탐욕은 내가 친구들과의 오래된 게 모임으로 집을 비운 오후에 실현되었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현관문 잠금 장치의 미세한 소리가 내 신경을 건드렸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냉정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직감은 달랐다. 서랍장의 손잡이가 평소 내가 돌려놓았던 각도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그 작은 불일치가 나에게는 지진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서랍장 깊은 곳을 열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남편의 오래된 필통 아래에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보험 증서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특히 종신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증서가 겹쳐진 채로 마치 방금 풀어본 것처럼 윗부분이 살짝 말려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버렸다. 며느리가 내 방에 침입했고 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엿본 것이다. 나는 보험 증서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종신보험에 적힌 거액의 보장 금액은 내가 죽은 후에나 아들들에게 돌아갈 돈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들어왔을 더 치명적인 숫자는 바로 장기요양보험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고액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요양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조항. 그 금액은 며느리가 꿈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거금이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형식적인 친절은 사라지고 집요하고 끈적이는 관심이 나를 에워쌌다. 그녀는 내가 먹는 음식, 걷는 자세, 심지어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까지 세세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나의 건강 상태를 묻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함을 호소하면 과도하게 걱정했다. 그녀는 요양원 생활의 장점만을 늘어놓으며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마치 나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했다. 나는 그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요양 등급을 받고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있었다. 내 아들 영우는 이 모든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며느리가 나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심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눈빛에서 갈등을 읽었다. 그는 어쩌면 아내의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존엄과 아내의 탐욕 사이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나에게 가장 큰 배신감이었다. 아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마저 그 침묵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내 방의 서랍장 앞에서 한참 동안 굳어 있었다. 증서를 몰래 보고 그 내용을 계산했을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탐욕은 이미 둑을 넘어 내 삶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곧 닥칠 폭풍을 예감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노후와 존엄, 심지어 나의 자유까지도 위험에 처한 순간이었다. 그날의 서랍장 침입은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삶은 때로 작은 사건들을 통해 커다란 재앙의 문을 열어젖힌다. 나에게 그 문은 아주 사소한 통증으로 시작되었다. 그날은 장을 보러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다. 평소보다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닌데 왼쪽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관절의 경고음이었다. 나는 잠시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른 후 아무렇지 않은 듯 장을 보고 돌아왔다. 이 정도 통증은 잠깐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 수경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나의 미묘한 절뚝거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나의 작은 움직임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발목을 만지작거리며 지나치게 걱정했고 나는 그 걱정 속에서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통증을 빌미로 나의 상태를 확대 해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내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것을 나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 발목이 심각하다, 나이가 들면 영골이 녹는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에 기반한 염려가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결론으로 나를 몰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암시이자 세뇌 작업이었다. 나는 며느리의 의도를 알았기에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에게 아프다는 내색을 일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겼다. 아침 식사 때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이웃의 불행한 사례를 들며 나에게 병원 검진을 강권했다. 그녀가 말하는 병원은 동네 의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종합병원이나 전문 재활병원을 언급했고 심지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서류 작업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나는 그녀의 강권에 대해 의아함을 넘어선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가벼운 통증에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서랍 속에서 엿본 보험 증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나의 통증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사건의 시작이었고 나는 그녀의 계획을 위한 무대 위의 배우에 불과했다. 며느리는 마침내 나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변했다. 그녀는 이미 가장 큰 병원의 전문의 예약을 잡아 놓았다고 통보했다. 아들 영우는 며느리의 일방적인 통보 앞에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나에게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며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 아들의 그 무기력한 동조는 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쉬운 길인 침묵과 방관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나는 며느리가 지정한 대형 병원에 끌려가듯 검진을 받게 되었다. 휠체어를 탈 필요도 없는 가벼운 걸음이었지만 며느리는 나에게 굳이 휠체어를 타라고 강권했고 나는 주변의 시선 속에서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그녀는 내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임을 주변에 과시하려 했고 이는 곧 다가올 과잉 진단의 서막을 알리는 연극의 일부분이었다. 병원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나는 내 삶이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서늘한 자각을 했다. 나는 아프지 않았다. 적어도 요양 등급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내 질병을 만들고 내 노후를 팔아치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날의 경미했던 발목 통증은 내 평화로운 삶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될 운명이었다. 나는 이제 그녀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지고 말았다. 며느리 수경이 예약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며느리는 나에게 휠체어를 강요했고 내가 실제보다 훨씬 더 약하고 불편한 노인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이런 과도한 연출은 병원 직원들과 의사에게 특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명백한 사전 작업이었다. 병원 검진은 형식적이었다. 의사는 내 발목을 대충 짚어보고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전부였다. 경미한 관절염 소견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나를 병원 복도에 앉혀두고 의사와 따로 상담실에 들어갔다.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복도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 시선들 속에서 내가 며느리의 계획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굴욕감만 커져갔다. 며느리가 상담실에서 나온 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 만족감의 출처가 나의 건강 상태 호전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병원 관계자와 은밀히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단어들은 내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요양 등급 서류, 진단서, 보험금 같은 단어들이었다. 나는 나중에야 며느리가 의사나 병원의 행정 코디네이터와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나의 경미한 관절염 상태를 장기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로 과잉 진단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나의 실제 건강 상태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었다. 며느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녀의 사악한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나에게 이제부터는 혼자 걷거나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다. 그녀는 나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 심사나 등급 판정을 위한 증거 확보임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외부적인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녀는 아들 영훈이 보는 앞에서도 나에게 인공관절 수술이나
최소한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어 자유를 박탈하고 그 대가로 매달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서 어머니로서의 존중을 완전히 잃었고 움직이는 현금 지급기로 전락하고 있었다. 내 아들 영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자주 고개를 돌리거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가 아내의 탐욕을 알면서도 그 탐욕에 따르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묵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존엄을 팔아 아내의 안락을 사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들이 나를 병원에 가두기 전에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나를 돈으로 보았듯이 나도 이제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의 파국을 이끌어내야만 했다. 병원에서의 검진은 끝났지만 나의 인생을 건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며느리 수경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들 영훈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내 아들이었고 나는 그가 어릴 적 아팠을 때 밤새도록 간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 어머니를 향한 양심과 사랑이 남아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며느리는 병원 검진이 끝난 후 마치 승전보를 알리듯이 요양 등급 신청서와 입원 절차에 필요한 서류 뭉치를 거실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그 종이들 위에는 나의 이름 그리고 장기 요양 3등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내가 실제로 그 정도의 요양 등급을 받을 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고 며느리의 은밀한 거래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아들 영우는 퇴근 후 그 서류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갈등 속에서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지만 그것을 찢어버리거나 며느리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어머니를 위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안락한 삶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이기적인 두려움이었다. 나는 일부러 아들의 눈을 마주쳤다. 나는 그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이 모든 일을 멈춰달라고 아내에게 간청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영우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형식적인 말을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핑계였고 결국 이 사태를 방관하겠다는 비겁한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며느리 수경은 아들의 불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영훈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속삭였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내 귀에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훈을 안심시키는 몸짓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 주제가 돈과 미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장기 요양급여가 매달 꾸준히 들어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될 것이며 이 돈으로 그들이 꿈꾸던 안락한 생활과 대출 상환을 이룰 수 있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논리에 굴복했다. 돈 앞에서 어머니의 존엄은 가치를 잃었다. 그는 그날 밤부터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겼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의 아내의 탐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묵인이자 나를 향한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도 믿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들은 어머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며느리와 함께 나를 팔아넘기는 공범자가 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나는 조만간 이 집을 떠나 며느리가 마련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더 강렬한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이 시작한 이 게임을 나는 나의 방식으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요양 등급 판정 서류가 최종적으로 처리된 며칠 후 며느리 수경은 나를 시 외곽의 한 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그녀는 내가 거동이 불편해졌고 집에서는 전문적인 간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업가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녀가 선택한 요양병원은 겉보기에 훌륭했다.
잘 가꿔진 정원, 통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 그리고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그녀는 나를 병원 차에 태우면서까지 이 병원의 장점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완벽한 연기였을 뿐,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나를 감금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으로 보였다. 나는 그 화려한 시설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 영훈에게 호소했다. 나의 눈빛은 그에게 어머니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무언의 부탁이었다. 하지만 영훈은 나의 시선을 피한 채 줄곧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는 침묵으로 자신의 무기력함과 비겁함을 증명했다. 영훈은 며느리의 계획에 대한 불안감을 돈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들은 나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며느리의 조수 역할만 할 뿐이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서도 며느리의 강압적인 행동은 계속되었다. 나는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에게 휠체어를 강요하며 병실까지 끌고 갔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에게 내가 심각한 상태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과장하여 설명했다. 나는 그 모든 거짓 연극 속에서 분노와 모멸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병원 직원들에게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봐야 돌아올 것은 미친 노인의 히스테리 취급뿐임을 알았다. 배정된 병실은 1인실이었다. 며느리는 이것이 나를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것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쥐어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렸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그녀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 행위는 나에게 명백한 강제 감금의 시작이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나는 그 하늘 아래 자유롭게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아들 부부의 탐욕을 위한 인질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이 고급스러운 감옥에 가두고 내가 받을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매달 수령하며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이다. 나의 모든 항의와 분노는 며느리의 냉정한 무시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반발할 때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말을 반복했다. 그녀에게 나는 감정이 없는 도구였다. 나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제로 누워 있어야 하는 움직이는 보험금 지급기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서 나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았지만 나의 지혜와 복수심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나는 병실의 환경, 간병인의 교대 시간, 병원의 시스템을 눈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고급스러운 감옥은 언젠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시작한 이 잔인한 게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낼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싸늘한 돌덩이였다. 이 고급 요양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휴식처였지만 나에게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감옥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1인실은 그들이 나를 격리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었다. 며느리 수경은 나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간병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나는 이제 자발적인 환자가 아니라 그들의 계획에 의해 강제로 감금된 포로가 되었다. 며칠 동안 나는 절망 속에서 침묵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아들에게 바쳤던 모든 헌신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감금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들에게 무엇이었나? 어머니? 가족? 아니었다. 그 대답은 며느리가 첫 번째 보험금 수령 시기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명확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러 온 감독관 같았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장기 요양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만족감은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빛이었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명품을 살 것인지, 어떤 호화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 말들은 나를 향한 조롱이자 내가 그녀의 계획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는 승리 선언이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나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토해내는 움직이는 지급기였다. 내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가 매달 보험금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굴욕감은 분노보다 더 깊은 곳을 핥히었다.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존엄이 한순간에 돈으로 환산되어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모멸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탐욕이 나를 이곳에 가두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 탐욕이야말로 그들의 몰락을 이끌어낼 씨앗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내 감금은 그들에게 잠시의 풍요를 줄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복수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간병인이 언제 교대하는지, 병실 문이 닫히는 시간,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인 창문의 잠금 상태까지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나를 감시하는 눈이 많을수록 그 감시망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 허점을 찾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계획하는 냉철한 생존자였다. 내가 요양병원에 갇힌 후 며느리 수경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물론 그녀의 방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요양병원의 고급스러운 시설을 둘러보고 잘 관리되고 있는 나를 확인하며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이 병실은 자신의 탐욕이 맺은 열매를 전시하는 쇼윈도나 다름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될 때마다 그녀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이나 새롭게 바뀐 액세서리들은 모두 나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구입한 것들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더 화려해졌고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오만해졌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요양병원 관리비가 매우 비싸지만 이제는 걱정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프다는 덕분에 돈이 들어와 오히려 집안 경제가 넉넉해졌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듣는 앞에서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유럽 여행 계획을 짜거나 고급 외제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자 내가 겪는 고통을 비웃는 잔인한 놀이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자주 이 모든 것이 내가 마련해 준 것이라는 뉘앙스가 풍겨나왔다. 그녀는 나를 향해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투자의 결과이며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저희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가증스러웠다. 그녀가 말하는 희생은 나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고 그 대가를 훔치는 행위일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녀의 오만한 독백을 들으며 치미는 모멸감을 억눌렀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자랑은 내가 이곳에 갇혀있는 이유가 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끝없는 탐욕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나는 그녀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할지 상상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풍요를 보장하는 관리비 통장이자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에 불과했다. 내 아들 영우는 며느리와 함께 오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가 혹시라도 병원에 오면 그는 며느리처럼 노골적으로 돈 자랑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얻어진 안락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고 잠시 병실에 머무는 동안에도 어색함과 불안함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아들의 그 불안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아내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 며느리의 노골적인 돈 자랑은 내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이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죽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서 훔친 돈으로 누리는 찰나의 행복이 그들에게 영원한 불행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했다. 나는 그들의 탐욕이 반드시 증거로 남을 것임을 알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나는 이 감옥을 탈출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절망의 깊은 나락에서 나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투지를 발견했다. 더 이상 울거나 분노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탐욕에 의해 이곳에 갇혔지만 이 감금의 시간이 나에게 복수를 준비할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병실은 감옥이 아니라 나의 작전 본부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요양병원의 모든 것을 눈과 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육체적으로 쇠약했을지 몰라도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관찰력은 그들보다 훨씬 예리했다. 이 고급 시설의 완벽함 속에는 반드시 허술한 틈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가장 먼저 간병인들의 패턴을 분석했다. 간병인들은 3시간마다 교대했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가장 감시가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대에는 복도 순찰도 소홀해졌고 간병실에서 잠시 잠에 드는 경우도 많았다.
이 정보는 나의 탈출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되었다. 다음으로 병실의 구조를 파악했다. 내가 머무는 1인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창문은 정원으로 나 있었다. 창문은 보안을 위해 잠겨 있었지만 그 잠금 장치는 겉으로만 견고할 뿐이었다. 나는 나중에 탈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도구를 숨겨둘 곳을 찾기 위해 병실 구석구석을 살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간병인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기계 같았다. 하지만 가끔 식사를 나르는 보조 직원이나 청소 아주머니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읽으려 노력했고 그들 중 누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누가 이 병원의 체제에 덜 수능적인지를 판단하려 애썼다. 내가 집중적으로 찾은 것은 물리적인 단서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 수경과 아들 영훈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종종 보험금 수령 날짜나 요양급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병실 안에서 태연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귀가 먹고 움직일 수 없는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눈 탐욕에 찬 대화는 나에게 복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내 몸이 느끼는 모든 통증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간병인이 나를 돌볼 때 나는 때때로 통증을 호소하며 그들의 주의를 돌렸고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 내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록했다. 나는 내가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물건, 남편이 생전에 내게 주었던 동전 크기의 기념품을 탈출에 사용할 도구로 염두에 두었다. 그것은 작고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낡은 창문 잠금 장치의 틈을 벌리기에는 충분할 수도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절망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치밀한 계획과 냉정한 실행력이 채워나갔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파멸로 이끌 복수의 설계자였다.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얻은 가장 큰 힘은 그들의 탐욕이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는 확신이었다. 그 증거를 확보하고 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며느리의 노골적인 돈 자랑과 아들의 비겁한 침묵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탐욕이 반드시 물리적인 증거로 남아야 함을 깨달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다. 나는 이 요양병원에 들어올 때 짐 속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숨겨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남편이 내게 선물했던 동전보다 조금 큰 크기의 오래된 녹음기였다. 나는 이 녹음기가 언젠가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것을 막연히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녹음기를 침대 매트리스의 가장 깊은 곳, 간병인들도 쉽게 찾지 못할 위치에 은밀히 숨겨두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이 방문하는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은 보통 주말 오후에 잠시 들렀고 병실 문을 닫은 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내가 움직일 수 없고 거의 귀도 어두워졌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병실 안에서도 거리낌 없이 본심을 드러냈다. 나는 그들의 방심이 나의 기회임을 알았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음 방문했을 때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간병인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어 침대 머리맡, 작은 틈 사이에 최대한 소리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설치했다. 그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나의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의도를 눈치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그들이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증거를 확보하려는 나의 집요한 의지 덕분에 녹음기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들은 장기 요양급여의 입금 날짜를 확인했고 나를 이곳에 계속 두기 위해 의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아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내비치며 이 상황이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이를 일축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자신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들이 나의 불필요한 입원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이었다. 그들은 내가 실제로 요양 등급을 받을 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직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나를 이곳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입으로 증명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냉혹한 목소리를 들었고 가슴속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번져나갔다. 이 대화는 그들의 탐욕과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방을 나간 후 나는 손을 떨면서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조심스럽게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목소리와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했다. 이 작은 기계는 나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아줄 열쇠였다.
이제 나는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이 감옥을 탈출하는 것만이 남았다. 나는 그들이 나를 움직이는 돈으로 보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파멸을 이끌어낼 움직이는 폭탄이 되었다. 복수의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었으니 나의 탈출 계획은 이제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나의 심장은 쇠약해진 몸과 달리 강렬하게 뛰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녹음기가 내 손에 있는 한 나의 다음 목표는 오직 탈출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분석했던 간병인들의 순찰 패턴과 병원의 허술한 보안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다. 나의 탈출 계획은 정확히 새벽 2시 45분에 맞춰져 있었다. 이 시간은 간병인이 잠시 휴게실에서 잠든 틈을 타 복도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다. 탈출을 위해 나는 며칠 전부터 체력을 아꼈다. 간병인이 주는 약을 몰래 뱉어내고 식사는 조금씩 섭취하며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했다. 내 몸은 늙고 약했지만 자유를 향한 의지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 강했다. 나의 움직임은 느리고 고통스러울 것이기에 모든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해야 했다. 계획 실행의 밤 나는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에만 집중했다. 복도에서 들리던 간병인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멈추었다. 새벽 2시 45분.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삐걱거리는 관절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 통증을 무시했다. 나는 옷을 갈아입는 대신 간병인이 두고 간 헐렁한 가운을 걸쳤다. 복장을 최소화하여 움직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내 허리춤에는 작은 복수장치, 즉 녹음기가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비상등만이 복도 끝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휠체어 없이 벽에 기대어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걸었다. 쇠약해진 다리는 떨렸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며느리와 아들의 탐욕이 담긴 녹음 내용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병원의 중앙 현관은 보안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했다. 나의 목표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비교적 낡고 보안이 소홀한 정원 쪽 출입문이었다. 정원 쪽으로 향하는 통로는 CCTV의 사각지대임을 이미 확인했다. 나는 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외부와 연결된 철제 담장 앞에 섰다. 담장은 높았고 쇠약한 나에게는 거의 등반에 가까운 시도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담장의 틈을 이용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담장을 넘는 과정은 육체적 고통의 극치였다. 손은 흙에 긁히고 무릎은 돌에 부딪혔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마침내 담장 가장 위, 차가운 철제 난간을 잡았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 심장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섰다. 흙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요양병원이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나는 뒤돌아 요양병원의 불빛을 보았다. 그곳은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장소였지만 동시에 내가 복수를 준비하고 힘을 되찾은 장소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가장 먼저 도시의 중심 보험사 본사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요양병원의 담장을 넘어선 순간 나는 비로소 세상의 차가움과 자유의 떨림을 동시에 느꼈다. 쇠약해진 몸은 이미 극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등 뒤에 숨겨진 녹음기와 자유를 향한 의지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병원은 시 외곽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는 인가나 상점이 거의 없었다. 나는 무작정 큰 도로를 향해 걸었다. 아스팔트 위를 걷는 발걸음은 휠체어에 의존하던 며칠 동안 잊고 있던 본래 나의 움직임이었다. 비록 절뚝거리고 느렸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노파의 몸이었지만 내 정신은 젊은 투사처럼 날카로웠다.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간병인이 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기 전에 나는 이곳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지나가는 차량은 드물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몇 대의 차가 망설임 없이 나를 지나쳤다. 한밤중에 병원 가운 차림으로 서 있는 노인을 태워줄 운전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함이 나를 덮쳐왔다. 만약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다 병원 직원들에게 붙잡힌다면 나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환자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중한 감금 속에 가둘 것이 분명했다. 긴 기다림 끝에 저 멀리서 택시 한 대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고 간절함이 통했는지 택시는 내 앞에 멈춰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나를 태운 택시 기사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기사에게 서울 시내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보험사 본사의 주소를 단호하게 말했다. 택시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나를 가두려 했던 아들 부부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들은 아마 지금쯤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며느리 수경은 패닉에 빠져 아들 영훈을 닥달하고 있을 것이다. 영훈은 불안함과 죄책감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비난을 견뎌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첫 반응은 경찰 신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필사적인 은폐 시도일 것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생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적 심판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택시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내 손에는 나의 복수와 정의를 증명할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 녹음기는 나의 자유이자 그들의 파멸을 확정지를 증거였다. 나는 그들이 나를 돈 때문에 버렸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어머니나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싸움을 시작하는 정의의 증인이었다. 택시가 달리는 속도만큼이나 나의 복수를 향한 질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택시가 멈춘 곳은 도시의 중심 거대한 금융 빌딩이었다. 나는 새벽의 찬 공기를 뚫고 보험사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다. 나는 병원 가운을 벗고 택시에서 내릴 때 챙겨 입은 낡은 외투를 여몄다. 나의 행색은 초라했을지 모르나 내 눈빛만은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로비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내가 장기 요양보험의 피보험자이며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보험 사기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나의 단호한 태도와 긴박한 상황 설명은 그들을 움직였다. 나는 곧바로 보험사 본사의 법무팀 담당자에게 안내되었다. 담당자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먼저 심호흡을 했다. 나는 쇠약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증인으로서 행동해야 했다. 나는 내가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된 모든 경위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내 아들 부부가 나의 보험 증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경미한 관절염을 빌미로 과잉 진단을 유도한 과정,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를 감금한 행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보험사 담당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내가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했을 때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나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의 불필요한 입원을 논의하고 요양급여를 어떻게 분배할지 계획하며 보험금을 노골적으로 탐내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담당자는 녹취 내용을 듣는 내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피보험자의 자유를 박탈한 명백한 보험사기 범죄라는 것을 그도 즉시 인식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받은 장기 요양 등급이 허위 진단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나는 즉시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의 주장은 명확했고 녹취록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담당자는 곧바로 법률 고문과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것임을 알았다. 나의 입원 자체가 사기의 핵심이었으므로 나는 그들의 법적 심판이 내 아들 부부를 향할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내가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법적 절차를 지켜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의 긴 여정은 이제 비로소 정의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아들 부부의 탐욕은 그들을 요양병원이라는 감옥이 아닌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선구자가 되었다. 보험사의 법적 조치는 예상보다 빠르고 단호했다. 나의 녹취록과 진술을 바탕으로 그들은 곧바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제 수사는 국가 권력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나의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탐욕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현실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경찰서에서 아들 영훈과 며느리 수경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들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파국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보험사 측의 협조로 나는 경찰서의 한 대기실에서 그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영우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절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공범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무너진 한 인간의 절규였다. 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반면 며느리 수경은 여전히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상황을 부인하려는 완강한 태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합법적인 재테크였음을 주장하려 했을 것이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녀는 심판대 앞에서조차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행위, 즉 나를 감금하고 나의 존엄을 팔아치운 모든 순간들을 상기시켰다. 나는 그들에게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돈을 탐한 것이 아니었다. 탐욕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나를 어머니로 가족으로 보지 않고 오직 현금을 토해내는 도구로 움직이는 보험금 지급기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인간적인 배신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음을 그들에게 각인시켰다. 며느리는 내 말에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완고했던 얼굴에 균열이 생겼고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나는 목격했다. 아들 영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법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받아줄 수 없었다. 그 눈물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한 미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절망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그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했지만 그 복수의 끝은 씁쓸함보다는 냉정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이제 나는 홀로 남은 내 삶을 재건해야 했다. 경찰서에서의 마지막 대면이 끝난 후 나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들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했다. 내가 그들에게서 되찾은 것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이었고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이었다. 보험 사기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는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모든 지급을 중지시켰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과 내가 평생 모았던 나의 연금과 종신보험금의 일부는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잠시 멈췄던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만 있던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늘 작은 공방을 열어 따뜻한 나무를 만지며 살고 싶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미처 이루지 못했던 나만의 꿈이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은 집을 얻었고 그 집 한쪽에 나만의 공방을 마련했다. 나는 남은 돈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고 주변의 작은 텃밭에서 꽃과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흙을 밟고 나무를 깎고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공방 문을 연 후 나는 이웃들과 따뜻한 교류를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누구의 짐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박순옥, 나무와 꽃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작은 목공 예품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나는 그들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아들 영훈과 며느리 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는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나의 삶의 페이지에서 지원했을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는 나의 현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고난과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유와 독립으로 끝을 맺었다.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 파국을 맞았다. 나는 노년의 나이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삶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낀다. 나의 남은 삶은 오롯이 나의 의지로 채워질 것이다.